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연간 4차례의 훈련을 갖습니다. 이것은 한미연합훈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의 훈련을 매우 즐겨하며 한국의 지형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의 해병대는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날아와 전투 태세를 갖추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미군이 멀리서 와봤자 오키나와나 괌 정도였지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훈련을 하러 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양한 한반도 정세와 군사적 이유가 맞물려 있지만 네티즌들은 한국이 훈련하기 좋은 장소이며 이와 같은 많은 증거가 있고 한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군사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훈련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험한 지형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과 산맥들은 험산줄령 혹은 고산줄령이라고 불리우며 험한 산세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산지는 국토의 70%이며 크고 작은 48개의 산맥, 총 4,400여 개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지형이나 기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전용, 훈련용으로 제격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온갖 지형새가 다 갖춰져 있으며 오히려 지역이 좋아서 훈련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랫동안 상대해오고 있는 러시아의 추운 기후도 러시아와 가까운 한국에 주둔하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뭐 얼마나 추워서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휴전선 바로 앞의 철원은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울 때가 잦으며 철원에서 현역 근무를 하던 경계병들은 수은주가 영하 수십 도를 측정을 못해 깨져버린 경험을 할 정도로 극한 추위도 경험했습니다. 중동 지방과 같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 기후도 군인들에게 있어 험난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은 모두 움직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한국과 같이 숲과 험한 산이 있는 지형은 예측 불가로 더욱더 작전이 중요해지며 써야 하는 각종 군수 물자들도 극한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해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상륙작전 관련한 훈련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2013년에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 해병대가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포항 일대에서 연합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미군들은 오키나와 등에서 날아와 해안 양육 군수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은 항만 시설이 없거나 기존 시설이 파괴된 지역에서 해안가를 통해 연료와 탄약, 각종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연습을 말합니다. 또한 공기 부양정 등을 동원해 특수부대원이 수중과 공중 등 육해공 장악 작전을 통해서 적 후방을 장악한 다음 한미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하는 작전을 한미 연합 3,500여 명이 참여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훈련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기 위한 지형을 비롯해 모든 조건이 잘 갖춰준 곳 역시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키나와가 연중 온화한 기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실전 대비 차원에서 미군들은 한국의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훈련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작전 수행의 전략적 포인트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롤 모델인 포항 상륙작전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수복작전을 동일 장소에서 펼친 것입니다. 당시 훈련을 했던 현역 사병들은 각종 보급품들은 대부분 극한 기후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식품을 비롯해 의료용품, 의류 등이었다면서 한국에서 극한 기후의 상황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6.25에서는 한국의 이런 험난한 기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연합군은 크게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쟁은 3년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합군들은 한국의 지형을 제대로 고생하며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산과 험지에서 겪는 사계절은 그야말로 인간의 극한 시련을 제대로 겪을 수 있게 해 크게 고생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줬던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적도 출신 사병들은 겨울에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평원은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면 되지만 한국은 지형이 험해 등산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컷을 보면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한국 군인은 산을 힘들어하는 연합군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다그치면서 느리게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연합군 소속 미군들은 자기들끼리 힘들어하면서 여기는 사냥이나 뛰어놀기 좋은 나라라면서 험한 한국의 산세 지형을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개국이 나오면서 산을 탔던 치열했던 전투는 손에 꼽게 드물다고 전해집니다. 강원도 양구의 983 고지는 피해 능선으로 알려져 있고 6.25 당시 미군 8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장군은 한미연합사단의 전략 요충지 983 고지 탈환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해 약 3만 발의 포탄을 소비했습니다.
여기에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산을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면서 전투가 반복이 되었던 어려운 전쟁이었죠. 실제로 한국전은 온갖 전투와 작전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최첨단화되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군대가 존재하는 현대에는 과거보다는 육상의 전투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군인들에게 상륙작전이나 현지 적응 훈련 등을 위해서 한국은 작전 전개의 명소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뚜렷한 기후 변화와 한여름과 한겨울, 극단으로 치닫는 계절 등은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 각종 군수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한 매체는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수입해 훈련하는 관련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아 추운 겨울을 견디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입증되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노르웨이의 환경에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K9 자주포와 노르웨이의 연어를 물물 교환으로 샀으며 한국의 제품의 성능을 무시당하는 한국의 굴욕이 아니냐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해서 한화 디펜스에 확인한 결과 노르웨이는 전액 현금으로 K9 결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험지를 주파하며 한겨울과 여름의 극한 온도 테스팅을 훌륭히 마친 K9이 제값을 못 받을 리 없겠죠. 노르웨이 옆 동네로 북유럽의 추운 날씨를 자랑하는 핀란드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K9의 발사 장면과 무반동 메커니즘을 살펴본 군인이 흐뭇해하는 모습은 국내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 지형이 있는 호주에도 K9 자주포가 1조 원 계약을 하면서 한국 군수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자주포 사업을 계획했다가 포기했지만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상황 등 여러가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 가운데 앞으로 대량으로 항공무기를 수입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군수 물품 등은 극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한국 지형의 공사작전을 모두 수행하게 되어 있어 해외에서 나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전문성, 고성능을 겸비한 신뢰도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전 감각으로 긴장감을 느끼기에는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된 한국은 1년 내내 자망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핵잠 개발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을 운용 중이고 멀게는 러시아와 언제 한국을 위협할지 모르는 중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고성능의 핵잠을 개발하여 한국의 바다에서 다양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며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이죠. 주변은 온갖 군사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리적 위치상 군수 물자가 갈수록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험한 지형과 기후가 내수용 군수 물자마저 견고하게 준비되어 세계적인 수준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으로 하여금 고성능의 전투기나 미사일까지 선보이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대략적인 양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일 휴전 상태이며 분단국인 한국은 그 자체로 긴장하며 각종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것으로 그 자체를 절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은 이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주국방을 비롯해 미국과의 각종 연합 작전에도 매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한미 연합훈련을 가장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전이 일어날 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42년 대구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박도를 여사의 3남 5녀 중 7째로 태어났다. 아들 중에는 막내였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일한 동생이다. 그는 경남 의령 친가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야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 1947년 사업 확장에 나선 아버지와 함께 상경해 1947년 해화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11세였던 1953년 선진국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엄명을 듣고 일본 도쿄로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첫째 형인 고이능희 전 제1비료 회장이 도쿄대학 농과대학에, 둘째 형인 고 이창희 세한미디어 회장이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은 둘째 형과 같이 지냈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영화 감상과 애완견 기르기에 푹 빠져 살았다. 유학 시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키웠다고 한다.
그는 1979년에는 일본 세계견종종합전시회에 순종 진돗개 한 쌍을 출전시키기도 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서울 사대부고에 다닐 때에는 레슬링부에서 활동했고 전국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서울 사대부고를 나온 뒤에는 연세대에 합격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일본 와세다대 선학부로 진학했다. 1965년 대학 졸업 후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6년 서울대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던 홍나이 여사와 만나 이듬해인 1967년 결혼했다. 1970년대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견학하며 신산업 진출에 대한 사업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인수를 아버지에게 건의했지만 거절당하자 자신의 돈으로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했다. 그는 실리콘밸리를 50여 차례에 드나들며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256메가 디랩 신화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은 1977년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건희가 후계자라고 공식 발표했다. 1978년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 후계자로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사무실이 마련됐다. 이 회장이 친형들을 제치고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은 것은 한국 의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66년 이건희 회장이 첫 직장으로 동양방송에 입사한 그해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고 친형들인 이민희, 이창일 씨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병철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제계에서 은퇴했다. 한국비료는 지분 51%를 국가에 헌납했다. 이후 당시 36세였던 이민희 씨가 총수 대행으로 10여 개 부사장 타이틀을 달고 활동했는데 그룹이 혼란을 겪자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을 맡기기로 결단을 내렸다. 시련도 있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해외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당시 민영화 추진하던 유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80년 최종 인수자로 선경이 선정되면서 이건희 회장은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유공 인수 실패 이후 한동안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고 한다. 1982년에는 부조 승용차를 몰고 양재대로를 달리다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차 밖으로 튕겨나간 이 회장은 외상이 심하지 않아 2주 만에 회복했다. 그가 그룹 경영을 맡은 뒤 삼성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시작했다. 1986년 7월 삼성인 1메가 디램을 생산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했다. 삼성은 64메가 디램 개발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생산량을 늘리며 시장 점유율도 1위를 기록, 기술과 생산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1위 기업에 올랐다. 그는 반도체에 이어 휴대폰을 미래 먹거리로 삼았다. 그러나 1993년 미국 LA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삼성 휴대폰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이는 것을 목격했고, 이 회장은 1993년 6월 7일 해외 주재원 등 200여 명을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로 불러 모아 신경영을 선언했다. 1995년 8월 삼성 휴대폰 애니콜은 전 세계 휴대폰 업계 1위였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51.5%의 점유율은 국내 1위에 올라섰다. 당시 한국은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였다. 이 회장은 2000년 신년사에서 21세기 초인류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 삼성 디지털 경영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제2의 신경영, 제2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각오로 사업구조, 경영 관점과 시스템, 조직문화 등 경영전, 부문의 디지털화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생전 공식 석상에서 2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제품 중 11개가 세계 1위인데 1위는 정말 어렵다. 그런 회사를 만들려면 10년, 20년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을 이어가다 목이 메었고 끝내 눈물을 흘렸다.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발표를 듣는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건희 회장에게 건강 문제가 찾아왔다. 1999년 11월 이 회장은 폐 부분에 림프암이 발병해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매년 겨울이면 기후가 따뜻한 해외에서 지내며 건강 관리를 해왔다.
2014년 5월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졌다. 당시 이 회장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한남동 순천향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응급처치로 심장기능 상태를 회복한 이 회장은 이후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 심장혈관 확장술인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다. 장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타계했다.